최고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특강하신 우리 정승영 회장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정승영 회장님은 북인천연합회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승영입니다. 저는 지금 CBMC 부천 테크노 한마음지회를 섬기고 있고요. 직전 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지회장 할 때 중앙에 가보고 싶은 지회 이렇게 목록을 적어서 요청을 하면 여기 제일 먼저 광화문 지회가 나와서 광화문 지회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노크를 못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 설레고 또 이렇게 초청해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광화문지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는 피터 드러커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책의 내용들과 또 그 책을 통해서 또 제 삶을 통해서 그 최고의 질문에 답한 그런 내용들, 저희 경험 이런 것들을 간증과 또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마음을 열고 제가 이렇게 강사로 설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저를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임재하시고 좀 도우시고 정말 우리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넘치는 기쁨 가운데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질문은 이제 오리지널 타이틀로 Five Most Important Question입니다. 5가지의 질문인데요. 이 책은 세계 최고의 리더들의 인생을 바꾼 피터 드러커의 귀한 책입니다. 지금 다선북스에서 출판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책을 소개만 하고 책만 소개하고 내용을 소개 못했는데요. 오늘 한번 내용을 소개하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제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우리 연합회 북인천 연합 페스티벌이 있어서 갔다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수국 카멜리아 힐 수국 테마공원이 있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에 그 수국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마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테마공원에 와서 즐기고 저도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테마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꽃들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다양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각자의 지체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했을 때 한 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광화문주회처럼 많은 지회원들이 모이니까 새벽에 이렇게 모였을 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멘토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하고 찾아가는 멘토가 없었는데요. 제가 책을 통해서 제가 2명의 멘토가 있습니다. 한 분은 피터 드러커 멘토고요. 한 분은 팀 켈러 멘토입니다. 팀 켈러와 피터 드러커는 두 분 다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돕는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많이 배우기 위해서 저 혼자만의 짝사랑 멘토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1909년 비엔나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1933년 24세 이전까지 24세까지 이미 신문기자, 다국적 은행 경제 전문가, 또 보험회사 증권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신 분인데 1937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도 하고요.
특별히 그 GM의 경영 구조를 연구하는 데 몰두해가지고 기업의 개념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은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1950년 41세 뉴욕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로 이제 자기 본업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20년 동안을 재직을 하고요. 62세가 되는 1971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은퇴를 할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그 시기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어몬트 대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학 석사과정,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아마 최초로 피터 드러커가 처음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클레어몬트 대학에서는 1987년에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으로 그 대학원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78세부터 15년 동안 2002년 봄까지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제가 피터 드러커를 통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그가 성경의 우리 주님의 제자들처럼 2005년까지 96세까지 은퇴 없이 현역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72세까지 현역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그리고 나서 은퇴 후의 삶을 따로 기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피터 드러커의 삶을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그 은퇴하지 않고 저도 현역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지금 하나님께 주어진 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턴트로서 드러커는 정부나 기업 비영리 조직의 전략 및 정책에 전문성을 보였고요.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직과 최고 경영자의 책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과 중소기업들, 심지어는 개인 기업들과도 폭넓게 협업을 했고요. 말년에는 학교나 병원,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 부분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읽은 책 중에서도 그 비영리 단체의 경영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좋은 책이고 한번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 부분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상가적 반열에까지 오른 이 시대 최고의 경영 구루이고요. 많이들 접해 보셨겠지만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보시면 그분이 미래 사회의 대안을 가지고 지식사회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기업가 정신, 자기 경영 노트, 최고의 질문, 경영 바이블, 일의 철학, 변화 리더의 조건, 프로페셔널의 조건, 비영리 단체의 경영, 수없이 많은 책들을 줬는데 한 46권 정도의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한 권 한 권이 굉장한 통찰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평생 동안 96세까지 수많은 기업을 컨설팅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피터 드러커가 그의 인생을 바꾼 7가지 지적 경험을 이렇게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좀 담아봤는데요. 7가지 경험을 첫 번째 경험은 목표와 비전을 가져라 그런 제목인데요. 드러커가 대학생 시절이었던 시절에 오페라의 폴스타포라는 오페라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폴스타포의 작곡가는 주세페 베르디였습니다. 베르디가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였는데 그 드러커가 감동을 받았던 오페라를 작곡했던 그 나이가 베르디가 80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작품 하나마다 완벽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에게는 분명 한 번 더 도전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 그 피터 드러커의 가슴에 굉장히 깊이 아마 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말을 평생 잊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인데요. 그 신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지붕에 서 있는 서구 미술 역사상 최고의 조각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들 칭송을 했고
다들 감탄을 했는데 아테네 재무관이 그 조각상의 앞면만 볼 수 있는데 뒷면의 조각에 대한 그런 작품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조각 작품의 당사자인 그리스의 위대한 조각가 페이디아스는 아무도 볼 수 없다고? 당신은 틀렸어. 하늘의 신들은 볼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트러커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는 신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어떤 각성을 가지고 그것을 신념처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최선을 살아올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드러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책을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지었는데 어떤 책이 가장 당신에게 좋은 책입니까? 가장 애정이 가는 책입니까? 물어보면 드러커는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경험인데요.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라. 드러커는 3년 또는 4년마다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통계학, 국제관계와 국제법, 재무, 중세 역사, 사회제도와 법률제도의 역사, 심지어는 일본 미술, 경제학 등 60여 년 동안 최소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공부를 지속해서 지식을 쌓았는데 피터들의 경험에 의하면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를 계속해서 한 분야를 공부하면 최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다양한 어떤 공부와 학습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기업을 컨설팅하고 심지어는 국가들을 컨설팅도 했었는데요. 그런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험인데요. 자신의 일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편집국장 보조로 이렇게 근무할 때인데요. 청년 때인데 30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50대의 편집국장이 부하 직원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경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편집국장은 그 당시로 하면 이제 수명이 다 한 그런 상황인데 매년 6개월마다 이틀씩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서 아주 그 굉장한 토론을 벌이면서 주로 잘한 일에 대해서 또 잘하려고 노력했던 일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아마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했거나 실패한 일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6개월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토론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의 그 토론이 그 피터 드러커와 그 같이 동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던 것 같고요. 피터 드러커는 그래서 그 이후에 평생 동안 매년 여름만 되면 하루 2주일의 시간을 내서 6개월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6개월 할 일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돌아보고 새롭게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것들을 보면서 도전이 되어서 해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요. 올해는 제가 한 이틀 정도라도 시간을 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돌아보고 또 다음 하반기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경험인데요. 새로운 일이 요구하는 것을 배워라. 새로운 직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뛰어난 지식이나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직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직위에서 요구하는 일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성과를 내서 승진을 하고 새로운 일을 주면 거의 대부분이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승진하기 전에 성공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 새로운 일에 대한 그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짧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험은 피드백 활동을 하라 이겁니다. 이제 이것은 그 사전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사전에 그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미리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사후에 검토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9개월 후에 자기가 그 기록한 내용들을 사전에 예견했던 내용들을 시간이 지나서 9개월 후에 검토한다는 건데 이렇게 피드백 활동들을 하는 것을 아마 피터 드러커도 계속해서 적용해서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 경험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그 부친의 친구이자 유명한 경제학자 슌페터와의 만남을 이렇게 경험으로 얘기했는데, 슌페터는 30세 무렵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리라. 첫째는 유럽 최고 미녀들의 연인이 되겠다. 두 번째는 유럽 최고의 승마인이 되겠다. 세 번째는 세계 최고 경제학자가 되겠다. 이런 아마 그 바램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이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연륜과 경륜이 쌓이자 그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죽은 후에 나는 대여섯 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인류 경제학자로 키운 교사로 기억되길 바라네. 이렇게 피터 드러커의 부친에게 슌페터가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진정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책이나 이론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피터 드러커는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평생을 헌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스토리를 좀 같이 좀 제가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세 때 종교 교육을, 피터 드러커의 이제 얘기입니다. 13세 때 종교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께서 어느 날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죽은 후에 후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들 아무도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면서 너희들이 아직 나의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50세가 되어서도 지금 내가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고등학생 학교 동기들은 졸업 60주년 동창회를 가졌습니다. 누군가가 야, 너희들 필리그러 신부님 기억나니? 그리고 그때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우리들 각각에게 던졌던 질문도?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40세가 되기까지는 그 질문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들의 평생을 좌우했던 질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죽은 후 후세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들 각자로 하여금 항상 새롭게 거듭나도록 유도하며 지금보다 변화된 사람,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분 발휘하도록 만든다. 이제 질문을 5가지를 이제 피터 드러커가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미션에 관련된 것입니까?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질문입니다. 존재 이유가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미션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요, 내가 자신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미션은 현재를 초월하는 지향점이지만 현재를 인도하고 현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션은 또한 옳은 일이 완수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조직의 자원을 동원하는데 뼈대가 되어준다. 잠깐 위에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가치는 언제나 모든 조직의 시작점이고 종착점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미션은 어려운 것 같지만 티셔츠를 입는 것처럼 쉬워야 된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미션은 간결하고 초점이 분명하다. 미션은 티셔츠를 입는 것만큼 쉬워야 한다. 미션은 과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내가 어떤 사람은 기억될 것인가 하는데 정확하게 2문장, 3문장, 4문장 해서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은 통찰과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미션은 명확해야 하고 영감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직원들 모두 미션을 숙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고객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미션이 생기면
고객이 누구인가를 당연히 물어보게 되지만요.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거꾸로 질문하게 되면 또 미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원하며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이분이 우리의 고객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차 고객이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커스터머죠. 두 번째는 지원 고객이 있습니다. 직원, 회원, 또 파트너, 중개자, 자원봉사자 또는 투자자 이런 분들이 이제 지원 고객이고요. 근데 고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고객은 결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고객의 니즈나 요구, 꿈은 계속해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변화에 발맞추어서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항상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고 결과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최고의 기업은 고객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팬을 창조합니다. 필립 코틀러라고 최근에 퍼스널 마케팅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인데요. 단골 고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내 팬을 창조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을 찾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고객을 올려놓아라 라고 크리슈 나무르티가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고객 가치. 우리가 미션을 정하고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고객은 누구인가가 1차 고객, 2차 고객 또 정해지면 그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1차 고객과 지원 고객이 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고객으로부터 얻어야 할 지식은 무엇인가? 또 그 지식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비이성적인 고객은 없다고 합니다. 고객은 스스로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고요. 리더는 그 해답을 짐작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답을 구하려면 항상 고객에게 다가가서 체계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저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었는데 고객들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내가 결정하면 고객은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시장에 묻지 않고 고객에 묻지 않고 사람들의 반대에 기울이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왔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은 반드시 패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수용하라. 고객을 향한 질문을 결코 멈추지 마라. 그것이 혁신이다. 또 다니라 히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결과인데요.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미션을 정하고 우리 고객을 설정하고 그게 고객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그런 그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변화를 주시하라. 대부분 장기적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기적인 성과에 조금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좀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결과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강화하거나 버려야 할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다양한 조직들은 항상 외부에 의해 결과로 평가받는다. 결과는 성과와 관련된 것이다. 미션을 추구하기 위해 각 조직은 무엇을 평가받아야 하고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 달성을 위해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발전과 성취는 정성적인 관점과 정량적인 관점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정 지표는 서로 얽혀있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매출 목표, 1년 매출 목표 경영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2022년 매출 목표를 5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500억을 달성하기 위한 정량적인 숫자들도 제시를 해야 되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이 또는 시스템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가, 직원들을 1년에 몇 시간을 교육시켜서 어떤 리더를 키울 것인가 이런 정성적인 목표들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함께
융합된다는 거고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 목표를 추구하라. 그리고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결승선을 이동시켜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업을 경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일단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하는 것이겠죠. 제가 달성할 수 없는 2배, 3배 이런 성장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 계속해서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고 제가 버려야 될 것들은 계속해서 버리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강화하면서 분명히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목표를 다는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회사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동인이 처음부터 저는 아주 굉장히 허황된 꿈들을 좀 꾸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회사에 ERP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ERP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ERP가 시스템이 되겠다. 어떤 우리가 감정과 사람들의 어떤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감정들이 개입되지 않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카운트 ERP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손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계 일본인인데요. 현재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AI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투자의 길목마다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일본 최고의 갑부가 되겠다고 꿈을 꿀 때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와서 이제 청년 때였는데 하루는 사과 개짝에 올라가서 아르바이트 한 명을 이렇게 선발해서 사과 개짝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나는 일본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 아르바이트가 미친놈 다 봤네 이러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가 엄청난 꿈을 꾸고 그 세대 산업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아날로그 하드웨어 아날로그 서비스 디지털 하드웨어 디지털 서비스라는 분야로 나누어서 산업을 나누고 그 산업의 길목을 내가 지키겠다. 그 산업의 길목에 내가 투자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좀 되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이고요. 계획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네요. 사람들은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과를 위해 일한다. 계획이란 기술이 아니고 책임이다. 미션을 바꿔야 하는가? 목표는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내가 세운 미션이 정말 맞는가? 미션이 정말 잘못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거에 맞는 목표는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진단 과정은 조직의 목적과 미래의 방향을 간결하게 요약한 계획으로 이어지고요. 그 계획은 미션, 비전, 목표, 목적, 실행 방법, 예산 평가 등 모두를 아우르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석뿐만 아니라 용기, 경험, 직관, 심지어 육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획이란 기술이라기보다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기획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리더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해마다 이제 한 11월 달쯤 되면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PPT 디자인도 제가 이렇게 서칭해보고 제가 직접 시간 내서 틈틈이 시간 내서 경영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이제 이렇게 공유하는데요. 1년 계획도 세우고 7년 단위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장기 계획도 세우고 해서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선포가 되고 또 책임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시키기보다는 회사가 해야 되지 않나. 효과적인 계획에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폐기, 유용성과 기능을 상실한 것들을 폐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성공적인 것들과 잘 돌아가는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세 번째는 혁신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회와 조건,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는 무엇인가. 위험 감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기업가적인 결정입니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지만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 계획에는 반드시 위험 감수하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분석입니다. 이걸 포기해야 하는지, 폐기해야 되는지, 집중해야 하는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하는지, 특정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시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통찰하고 또 투자자로서의 어떤 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식도 투자하면서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그 주식의 흐름을 산업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또 섹터별로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트렌드를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경영자들이 어떤 마인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는지, 어떤 그 정보들과 어떤 지식들이 새로 창출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좀 통찰력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최고의 질문에 답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비전과 미션을 작성하고 나름대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멘토 피터 드러커의 책을 읽고 제 생각이 다 깨졌고요. 제가 거기에 맞추어서 심플하게 저희 회사의 최고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미션과 또 비전과 미션과 가치들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최고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과정이, 인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간단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를 변화시킨 3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신예숙 선생님이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저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놀기만 하던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렇게 대학 졸업하자마자 우리 선생님이 떠나시고 다른 데로 정근 가시고 여자 선생님 오셨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저를 선생님 집으로 오게 해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아주 못했었는데 제가 거의 꼴찌나 그러니까 못했었는데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중학교 3학년 때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고요. 시골에서 대전으로 이렇게 제가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예를 좀 했는데요. 서예를 하니까 이렇게 정신이 자유분방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도 못했고요. 늘 서예를 하면서 혼자 이렇게 예술적인 어떤 그런 감성을 키우고 대학교에서도 서예를 하고 밤을 새워서 서예를 하고 내가 서예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혼자서 너무 유유자적하고 좋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병훈련소에서 하사관 지원을 하게 됐고요. 하사관 지원에서 수도방위 사령부 3상경비단에서 중사로 4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지금 같은 비즈니스맨의 사고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는 나이가 이제 30살이어서 직장을 갈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하여튼 정말 그 내용만 가지고 제가 간증을 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랜드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시골 학교고, 지방 학교고, 스펙도 없고, 이런 데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런 데 보내셔서, 이런 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요. 이런 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일주일에 책을 2권씩 읽히고요. 신입사원인데, 새벽 6시 반까지 그 회사 교육장에 참석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데에서 책을 접하고 공부하고 또 평생 학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데 8년 동안 근무하고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는
평생학교 이랜드를 졸업했다 이런 제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터 선교사 비즈너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4가지의 훈련을 저에게 시켜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학교 14년입니다. 제가 회사를 나올 때 아무 준비도 없이 제가 회사 다닐 때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제가 빈손으로 아무 준비 없이 회사에 나왔다가 14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점상도 해봤고요. 또 이렇게 아파트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그런 행상도 좀 해봤었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독서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부터 놀기를 좋아했지만 공부는 못했지만 주변에 책이 있으면 이렇게 항상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책이 중학교 때 제 방에 뭐 누가 봤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누나가 봤던 건지 형님이 봤던 건지 모르겠는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밥도 안 먹고 이틀인가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이틀인가 이렇게 3일인가 책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책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세 번째는 CBMC의 만남입니다. 제가 CBMC 활동을 2010년부터 10년 동안 했는데요. 정말 제가 개척교회도 섬겨보고 또 어려운 회사에서도 어려운 부서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항상 저에게 그런 창업하는 곳, 아주 어려운 곳에만 보내셨던 것 같아요. 삶을 통해서. CBMC 부천 태권 한마음주회가 제가 2명이서 아침 조찬 기도회를 할 때 하고 3명이 할 때가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독서 포럼을 통해서 지회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요.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삼았고, 그 동력에는 독서 포럼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연합회를 섬기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됐고요. 또 이렇게 또 그런 덕분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그 삶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4번째 훈련인데요. 일과 영성 훈련입니다. CBMC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우리가 교육은 있는데 훈련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저희가 새벽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굉장히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조금 더 심화해서 해보자 해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 6시 반부터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그 책을 나누는 그런 독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서 포럼의 그 제목이 제가 Most Important Question 미큐 독서 포럼입니다. 영성 훈련 여러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그걸로 시작하고 있고, 올해 초에 1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6명이 함께 토요일마다 새벽에 함께 모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인생의 고비마다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 중에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하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온돌문화 세계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저는 사실은 사업을 이렇게 빌딩 냉난방 공조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어떤 좀 독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15년 전에 이게 우리 온돌 문화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선물처럼 은혜로 주신 건데, 이것을 우리가 막 누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누면서 온돌 문화를 좀 전파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셔서 제가 이 비전이 명확하게 이렇게 온돌문화 세계화라는 단어를 제 단어로 만들고요. 제가 단어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비전을 일치시켰는데,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온돌문화 세계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션입니다. 온돌문화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사 냉난방 글로벌 넘버원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비전을 세우니까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캐나다에 제가 한 컨테이너를 실어 보냈는데,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거, 저희는 이제 오정동 아주 여기 부천에서도 제일 꼴짜기 동네에 저희 회사 건물만 넘어서면 바로, 학교고, 교회고, 뭐 공원이고, 이렇게 아주 그냥 한적한 곳에 저희 회사가 있는데, 저희 회사의 주문이, 물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오긴 하지만, 유럽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요. 러시아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남미 같은 데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 또,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비전이 세워지니까, 제가 열심히 다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다음 세대까지 이 비전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다음 세대까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100년 기업을 꿈꾸고 나가고 있고요. 또 저는 정말 이렇게 빈주먹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작은 저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이루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다는 바람으로 미션을 세워봤습니다. 저희 회사의 밸류입니다. 가치인데요. 첫 번째는 킹덤 컴퍼니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스쿨 컴퍼니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도 휴먼 스쿨입니다. 직원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랜드에서 회사를 다닐 때 늘 공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차부터, 그 당시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독서 포럼을 후배들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늘 책을 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제 회사 이름도 스쿨 컴퍼니라고 한 것 같아요. 평생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직장이 평생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스쿨 컴퍼니고요. 러블리 컴퍼니입니다.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다. 그런 바람으로. 또 네 번째는 기브 컴퍼니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통해서 사람을 성장시키고 또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아서 많은 부를 이루고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드림과 나눔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기업,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익을 환원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가치를 이렇게 세웠고요. 그런 가치들, 그런 비전들, 미션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재들이 필요한데요. 저와 또 우리 직원들, 또 앞으로 이렇게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필요한 인재상을 한번 7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탁월하고 성령 충만한 비전너리. 두 번째는 투지가 넘치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지식 탐험가. 세 번째는 관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자발적 행동가. 네 번째는 다르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회공헌자. 다섯 번째는 팀워크로 일하며 열린 마음을 소유한 소통 전문가. 여섯 번째는 변화와 혁신,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변화 관리자.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프로페셔널 자기 경영자입니다. 이렇게 인재상을 제가 설정해서 저도 이런 인재상에 맞도록 제가 부족한 부분들 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하고 또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 강화시켜서 제가 이렇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늘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극심한 경쟁사회, 또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기반으로서만 생산성 확대 또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길 원하십니다. 경쟁 구도의 경영 환경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명한 미션은 실업인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사명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경쟁 구도의 경영 환경을 미션, 사명 구도의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경쟁을 해보면 굉장히 시장이 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사업을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템을 이렇게 런칭을 해놓으면 얼마 안 있어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굉장히 경쟁 구도가 심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며 세계 비전을 제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좁혀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강화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경쟁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세계는 너무나 넓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어렵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 마지막으로요. 제가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토론이 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강점과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나는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 미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시대를 통찰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시대, 즉 지식사회의 지식자본가로서, 지식근로자로서 다음 세대 인재를 키우고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삶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통찰력 있는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들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합심기도 시간인데 김행영 대표님 합심기도 인도부터 하겠습니다. 네,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과 역경을 넘어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한 비즈너리로 살아가고 있는 정승영 회장님을 초청하여 최고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초청 모임을 갖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강을 담당하시는 정승영 회장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정 회장님이 고난을 극복하였던 귀한 경험들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회원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줌 조찬 모임에 참여한 광화문지의 모든 회원들이 특강 가운데 은혜받고 도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